아버지, 요양병원비가 한 달에 300만 원이에요. 칩하셔야 합니다. 76세 김철수 씨는 자식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풍으로 쓰러진 지 석 달, 거동이 불편해진 그에게 자식들은 요양병원 입원을 권했습니다. 아버지 재산이 이 집밖에 없잖아요. 빨리 정리하셔야 해요. 하지만 김 씨가 세상을 떠난 후 자식들이 발견한 건 7억 원이 들어있는 비밀 계좌였습니다. 그리고 그 통장 속에는 자식들조차 몰랐던 아버지의 무서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끝까지 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2023년 9월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 새벽 5시 화장실에 가려던 김철수 씨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아내 박순자 씨의 비명소리에 119가 출동했고 김 씨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중풍입니다. 뇌경색으로 인한 반신마비 증상이 있으시네요. 의사의 진단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온 김 씨에게 닥친 갑작스러운 병마였습니다. 재활 치료를 열심히 받으시면 어느 정도 회복 가능하십니다. 석 달간의 입원 치료 후 김 씨는 겨우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팔다리의 마비는 여전했고 혼자서는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떡하시려고요? 장남 김민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집에서 어머니가 간병하시기엔 너무 힘드실 거예요. 요양병원을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차남 김민호도 거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비가 문제예요. 한 달에 최소 300만 원은 들거든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기도 힘든 상태였지만 자식들의 말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자식들은 부모님 집에 모였습니다. 장남 민수, 차남 민호, 그리고 외동딸 김미영. 세 남매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재산이 정확히 어떻게 되세요? 민수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이 집이 전부야. 시가로 3억 정도 하지 않을까? 예금은 한 2천만 원 정도 있고. 겨우 그뿐이에요? 미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일하셨는데 그게 다예요? 어머니 국민연금은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한 달에 90만 원 정도 나와. 네 아버지가 직장 생활을 오래 못 하셔서. 자식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요양병원비를 어떻게 내요? 연금으로는 턱도 없는데. 민수가 말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으면 좀 줄어들지 않아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그래도 한 달에 200만 원은 들어. 1년이면 2,400만 원이야. 민호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예금으로는 1년도 못 버티겠네요. 결국 민수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집을 파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간 박순자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집을 팔다니 그럼 나는 어디서 살라는 거니? 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모시면 되죠. 아버지만 요양병원에 계시면 되고요. 민수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형,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를 형네 집에서만 모시라고. 민호가 반발했습니다. 그럼 네가 모시든가. 나는 우리 집 사정도 빠듯해. 저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학원비에 대출금에. 미영도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때 침대에 누워있던 김철수 씨가 힘겹게 손을 들었습니다. 아니, 집은 아버지 말씀 마세요. 건강부터 회복하셔야죠. 민수가 아버지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 집도 저희가 상속받을 건데 미리 정리하시는 게 나아요. 순자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게 자식들의 본심이었구나. 그날 밤 자식들은 부모님이 주무시는 안방 밖 거실에 모였습니다. 목소리를 낮춰 대화했지만 얇은 벽을 통해 안방까지 들렸습니다. 형, 솔직히 말해봐. 집 팔면 3억인데 요양병원비로 다 쓸 거야?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얼마나 오래 사실지 모르잖아. 통계상 중풍 환자 평균 생존 기간이 5년 정도라며? 그럼 요양비로만 1억 2천은 들어가네. 미영이 계산했습니다. 나머지 1억 8천은? 그건 우리가 3등분하는 거지.
미리 상속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민수가 말했습니다. 근데 형, 어머니 생활비는?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 합치면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나올 거야. 그걸로 충분하지. 집도 없는데 12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미영이 되묻자 민수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데려다 모시겠다는 거잖아. 방 하나 내주고 밥이나 같이 먹으면 되지. 형수님이 싫어하실 텐데요? 처음엔 그래도 뭐 어쩌겠어. 우리가 6천만 원씩 받는데 그 정도는 해야지. 안방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박순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옆에 누운 남편 김철수 씨도 눈을 뜬 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은 못해도 모든 것을 듣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김 씨는 결심했습니다. 절대로 집을 팔지 않겠다고. 다음 날 아침 김철수 씨는 아내에게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떨리는 왼손으로 겨우 쓴 글씨였습니다. 통장, 책상, 서랍. 통장. 무슨 통장? 순자 씨가 의아해하며 서재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곳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은행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통장을 펼친 순자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잔액 7억 284만 7천 원. 7억. 7억이라고요? 순자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김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이 돈이 어디서 난 거예요? 나한테도 숨긴 거예요. 남편은 힘겹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메모지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보험금. 아버지. 20년 전. 순자 씨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20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받은 보험금. 그 돈이 3억이었잖아요. 그걸 투자한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는 남편.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그래서 7억이 된 거예요. 20년 동안 나한테 숨기고. 김철수 씨는 또 다른 메모를 썼습니다. 미안. 하지만 지켜야. 뭘 지켜요? 애들한테. 빼앗기면 안 돼. 순자 씨는 그제야 남편의 의도를 이해했습니다. 자식들을 시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돈이 없다고 믿게 만들어서 그들의 진심을 보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라고 할 때도 가만히 계셨던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는 남편. 순자 씨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남편이 자신에게까지 숨긴 것이 서운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젯밤 자식들의 대화를 떠올리며 남편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김철수 씨는 긴 메모를 썼습니다. 집 안 팔아. 이 돈으로. 요양병원. 가지만 애들한테는 비밀. 왜요? 7억이나 있으면 당당하게. 시험. 끝까지. 봐야. 진짜. 마음. 알아. 순자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았어요. 당신 뜻대로 하세요. 나도 끝까지 지켜볼게요. 우리 자식들이 정말 어떤 사람들인지. 일주일 후 김철수 씨는 경기도 모처의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자식들은 병원비 걱정에 가장 저렴한 곳을 알아봤지만 정작 김 씨는 자신의 돈으로 1인실을 선택했습니다. 아버지 1인실은 한 달에 350만 원이에요. 4인실로 하시면 250만 원인데 민수가 말했지만 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차피 집 팔면 돈 있잖아요. 편하신 데서 계세요. 결국 1인실로 결정됐습니다. 자식들은 병원비를 아버지의 예금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설정했습니다. 한 달에 350만 원이면 2천만 원으로 6개월도 못 버티겠네요. 민호가 계산했습니다. 그럼 집을 빨리 정리해야겠어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서두르자. 어머니 설득해서 다음 달까지는 매물로 내놓자고. 민수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병원비는 김철수 씨의 비밀 계좌에서 나가고 있었고 예금 통장에 2천만 원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자식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면회를 왔습니다. 아버지 많이 좋아지셨어요? 재활 치료는 잘 받으세요?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금방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예금 잔액 좀 확인해 보세요. 왜? 병원비가 나가는데 잔액이 그대로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순자 씨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너희 아버지가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서 본인 부담금이 줄었어.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만 나가더라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을 시험하기 위한 남편의 계획이었으니 순자 씨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그래도 집은 팔아야 할 것 같은데. 아직은 괜찮아. 2천만 원이면 1년은 더 버틸 수 있잖니. 1년 후에는요? 그때 가서 생각하자. 너희 아버지가 더 좋아지실 수도 있고. 민수는 불만스러웠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자식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엔 어머니 몰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형, 이거 이상해.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예금이 거의 안 줄었어. 민호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거짓말하시는 거 아냐? 미영이 거들었습니다. 설마. 근데 확인은 해봐야겠어.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요양병원에 전화했습니다. 저 환자 김철수의 아들입니다. 병원비가 정확히 얼마나 나가는지 확인 좀 하고 싶은데요. 1인실 기준으로 한 달에 350만 원입니다. 그런데 환자분 병원비는 다른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고 있는데요. 다른 계좌요?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환자분께서 입원하실 때 따로 설정하셨어요. 전화를 끊은 민수는 즉시 동생들에게 단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급하게 만나자. 아버지한테 다른 계좌가 있대. 그날 저녁 세 남매는 다시 모였습니다. 다른 계좌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민호가 물었습니다. 병원비가 우리가 아는 예금 통장이 아니라 다른 데서 나간대. 그럼 아버지가 돈을 숨긴 거잖아. 미영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계실까? 당연히 알겠지. 둘이 짜고 우리를 속인 거야.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얼마나 있길래? 6개월 동안 한 달에 350만 원씩 내고도 끄떡없어? 민호가 계산했습니다. 최소 5천만 원은 있다는 거 아냐? 아니면 더 많을 수도 있어. 세 남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따져 물어야 해. 아니야, 그러면 더 숨길 거야. 민수가 말했습니다. 조용히 알아내자. 아버지 집에 가서 뒤져보는 거야. 그게 좋겠어. 어머니 외출하실 때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으로서의 도리는 이미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이제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돈만 남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박순자 씨가 병원에 면회를 간 사이 세 남매는 부모님 집에 모였습니다. 열쇠는 내가 갖고 있어. 민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빨리 찾자. 어머니 2시간 후에 돌아오신대. 셋은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재, 안방, 옷장, 책장. 모든 서랍과 장롱을 열어 헤쳤습니다. 여기 통장 있어. 미영이 외쳤지만 그건 이미 알고 있던 예금 통장이었습니다. 다른 거 없어? 계속 찾아봐. 1시간 동안 집을 뒤졌지만 비밀 계좌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 통장은 박순자 씨가 항상 가방에 넣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이상해. 분명 있을 텐데. 민수가 책상 서랍을 다시 뒤졌습니다. 그때 서랍 밑바닥에서 작은 메모장이 나왔습니다. 중요 계획. 요양병원비 별도 계좌 사용. 집은 절대 팔지 말 것. 자식들 시험 기간 1년. 1년 후 진심 확인되면 공개. 이게 뭐야? 민호가 메모를 읽었습니다. 시험? 우릴 시험한다고? 완전히 우릴 바보로 만든 거잖아. 미영이 분노했습니다. 별도 계좌가 있다는 건 확실하네. 그런데 얼마나 있을까? 모르겠어. 근데 1년 동안 병원비 내도 끄떡없는 걸 보면 민수가 계산했습니다. 최소 1억은 있을 거야. 세 남매의 눈빛이 또다시 변했습니다.
그날 밤 자식들은 다시 카페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바보였어. 아버지가 우리 시험하고 있었던 거야. 민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년을 기다리라고? 그동안 우리 보고 효자 노릇하라는 거야? 민호가 비꼬았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우리가 먼저 움직이자. 미영이 제안했습니다. 무슨 뜻이야? 아버지가 의사 표현을 못 하시잖아. 그걸 이용하는 거야. 어떻게? 민수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 들어봤어? 아버지를 피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고 우리 중 한 명이 후견인이 되는 거야. 그럼 그럼 아버지 재산을 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통장도 찾을 수 있고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있지.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버지 의사에 반하는 거잖아. 민호가 주저했습니다. 의사 표현을 못 하시는데 뭘 반한다는 거야? 우리가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거지. 민수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 거잖아. 미리 받는 것뿐이야. 미영이 동조했습니다. 그럼 내가 알아볼게. 변호사 상담받고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효도는커녕 이제는 법적 절차를 악용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박순자 씨는 남편을 면회하러 병원에 갔습니다. 여보, 애들이 이상해요. 요즘 자꾸 집에 오더니 뭔가 찾는 것 같아요. 김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애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김 씨는 메모지에 글을 썼습니다. 우리 잘못. 아니야. 원래. 사람. 마음.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당신 아프신데 돈 생각만 하다니. 조금만. 더. 지켜보자. 혹시. 혹시 뭐요? 변할지도. 몰라.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얘들 눈빛 봤어요. 돈밖에 안 보여요. 그때 김철수 씨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세월. 하지만 정작 자신이 힘들 때 자식들은 재산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요. 통장 보여주고 다 정리해요.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니야. 끝까지. 봐야. 왜요? 더 상처받고 싶으세요? 유언장. 써야. 제대로 된. 사람한테. 순자 씨는 그제야 남편의 진짜 의도를 이해했습니다. 재산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려는 것이었습니다. 2개월 후 민수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 심판 청구를 제출했습니다. 아버지가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라 재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서류였습니다. 법원은 김철수 씨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관을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환자분 제 말을 이해하시나요? 조사관의 질문에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하지만 중풍으로 인해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글을 쓸 수 있나요? 왼손으로 간신히 내라고 썼습니다. 그럼 재산 관리를 누가 했으면 좋겠나요? 김 씨는 또박또박 글을 썼습니다. 아내. 박순자. 아들이 후견인 신청을 했는데 반대하시나요? 반대. 합니다. 조사관은 김 씨의 의사가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말은 못해도 글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 후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민수는 분노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아버지가 제대로 된 판단을 못 하시는데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본인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고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더구나 배우자인 어머니를 원하신다고 하셨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아니면 기다리시든지. 민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법적으로도 막혔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이 기각된 후
자식들은 한동안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나서야 민수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김철수 씨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저 알아요. 아버지가 돈 숨기신 거, 민수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하신다는 것도 알아요. 김 씨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돈이 필요해요. 애들 학원비, 대출금, 생활비. 그게 이유야? 김 씨가 힘겹게 메모를 썼습니다.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제 사업이 망했어요. 빚이 2억이에요. 다음 달까지 갚지 못하면 집까지 넘어가요. 김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이라도 팔아서 빚을 갚으려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그래도 저는 아버지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숨기신 돈이 얼마든 아버지 건강이 먼저예요. 김 씨는 아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일까? 메모장. 봤지? 네. 죄송해요. 1년. 기다려. 네. 1년. 지나면. 다시 생각. 해볼게.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요? 아버지, 하지만 김 씨는 더 이상 메모를 쓰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다녀간 후 차남 민호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형이 먼저 와서 뭐라고 했죠? 김 씨는 메모를 보여줬습니다. 빚 2억이라. 형 사업 망한 거 저도 알아요. 민호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형한테 속지 마세요. 형은 지금 급해서 그러는 거예요. 돈만 받으면 또 안 올 거라고요. 김 씨는 둘째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달라요. 저는 매달 20만 원씩 용돈 드릴게요. 제 월급에서. 그 말에 김 씨는 메모를 썼습니다. 넌 빚 없어? 저요? 저도 대출금 있죠. 1억 5천 정도요. 근데 그건 제가 해결할 문제예요. 그런데 왜 20만 원?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전부예요.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해요. 민호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김 씨는 조금 감동했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자기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막내딸 미영이 왔습니다. 아빠, 오빠들이 먼저 왔다며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돈 달라고 했죠? 미영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아빠, 저는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도 돈 필요해요. 김 씨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근데요, 아빠한테 손 벌리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걸 해보려고요. 다음 주부터 아르바이트 시작해요. 주말마다. 김 씨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애들 학원비가 부족해서 아빠한테 손 벌리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제가 더 일하면 되더라고요. 미영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그냥 건강하세요. 돈은 제가 벌면 되죠. 아빠가 평생 일하셨잖아요. 이제 저희가 일할 차례예요. 김철수 씨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 자식 중에서 진짜 효자는 누구일까? 아니, 어쩌면 셋 다 나름대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김철수 씨는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여전히 걷지는 못하지만 왼손으로 글씨를 쓰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정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라고. 어느 일요일, 김 씨는 세 자식을 모두 병원으로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왜 우리를 다 부르셨대? 민수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중요한 일이 있으시나 봐. 병실에 모인 세 남매. 그리고 어머니 박순자 씨. 김철수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긴 편지를 꺼냈습니다. 왼손으로 한 달 동안 정성껏 쓴 편지였습니다. 읽어. 봐. 민수가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 내용. 사랑하는 나의 자식들에게. 1년 전 나는 너희들을 시험했다. 돈이 없는 척하며
너희들의 진심을 보고 싶었다. 처음에는 실망했다. 너희들이 내 집을 팔아 돈을 나누려 하는 걸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1년 동안 지켜보며 깨달았다. 너희들도 각자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민수야, 네 사업이 망한 걸 알았다. 아빠한테 말하기 창피했겠구나. 민호야, 네가 매달 20만 원을 내 통장에 넣는 걸 봤다. 네 형편에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안다. 미영아, 네가 주말마다 일하는 걸 어머니한테 들었다. 아빠한테 손 벌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썼니? 너희들 모두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아빠는 결정했다. 나의 모든 재산, 7억 원을.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세 남매는 숨을 죽이며 다음 문장을 기다렸습니다. 너희 셋에게 똑같이 나눠주기로 했다. 순간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7억을 3등분? 한 명당 2억 3천씩? 하지만 편지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다. 이 돈은 너희들 빚을 갚는 데만 쓸 것. 그리고 남은 돈은 각자의 노후를 위해 저축할 것. 절대로 사치나 투자에 쓰지 말 것. 이 약속을 지킨다면 아빠는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집은 너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 것이다. 절대로 팔거나 건드리지 마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돈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다. 너희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어머니를 잘 모시길 바란다. 그것이 아빠의 마지막 소원이다. 사랑한다. 나의 자식들아. 편지를 다 읽은 민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호와 미영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가 너무 못났어요. 세 남매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돈만 생각했어요. 아버지 건강은 생각도 안 하고.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김철수 씨는 자식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썼습니다. 괜찮아. 이해해. 너희도 힘들었구나. 박순자 씨도 울면서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고생했어요. 그날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돈 때문에 멀어졌던 마음이 다시 가까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김철수 씨는 자식들을 은행에 데려갔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은행원 앞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액이 7억 2천만 원이네요. 은행원의 말에 자식들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김 씨는 메모를 썼습니다. 20년 모았어. 너희 주려고. 자식들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각자 2억씩. 나머지는 어머니 드려. 생활비. 아버지, 저희 필요 없어요. 아버지가 쓰세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희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민호와 미영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아. 이게 아빠 마지막 선물. 결국 세 자식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받은 돈으로 빚을 모두 갚고 작은 가게를 새로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대출금을 갚고 남은 돈을 저축하며 매달 어머니께 용돈을 드렸습니다. 미영은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남은 돈으로 아이들 교육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세 남매는 약속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번갈아가며 아버지를 면회하기로,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식사하기로, 명절에는 반드시 다 같이 모이기로. 김철수 씨는 요양병원에서 조금씩 회복하며 평화로운 노년을 보냈습니다. 가끔 자식들이 다투는 소리가 들려올 때도 있었지만 예전처럼 돈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생신 선물은 내가 살 거야. 아니야, 내가 살 거라니까. 그런 다툼이었습니다. 김 씨는 웃으며 생각했습니다. 돈으로 시험한 건 맞지만 결국 돈으로 행복을 산 건 아니구나. 진짜 행복은 자식들이 변한 마음에서 온 거지. 어느 날 김철수 씨는 또
또 하나의 메모를 남겼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깨달은 것. 자식을 믿되 준비는 해야 한다.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할 수 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돈보다 강하다. 나는 행복한 아버지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결국 돌아왔으니까. 그 메모는 지금도 김철수 씨의 병실 벽에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철수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준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세요. 돈은 나중에 받아도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함께할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나라면 어땠을까? 우리 부모님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하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이상 썰 사연극장이었습니다.